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크레딧 알아봤고요. 네, 이해가 크레딧 좀 됐어요? 알아봤고 뭐 이해는 좀 이따 보충 수업까지 해야죠, 제가 끝나고. 그러니까 네. 이해가 쏙쏙 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시간이 좀 짧았다면 다음에 또 맞습니다. 모셔보도록 네. 하고 오늘 저희가 풍성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네. 2부로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사실 한국 부동산. 부동산에 맞아요. 대해서는 많이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정보원 부장님과 함께. 근데 오늘은 미국 부동산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저희 3프로 아침엔 투자 처음 모셔보는 뉴페이스. 것 같습니다. 엔투의 홍지환 연구위원님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NH에서 글로벌 리츠랑 상업용 부동산 분석하고 있는 홍지환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사실 3프로 처음 나와봤는데 잘 또 진행을 해서 다음번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네. 마이크 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좀 죄송합니다.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금 더 소리가 잘 들릴 네. 수 있도록. 네. 연구원님께서는 네.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시는 걸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CRE라고 하죠. 상업용 부동산에 네. 네, 약간 좀 침체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가 오피스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오피스, 아파트, 물류센터, 호텔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오피스가 사실 2022년 3년부터 침체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다른 부동산들은 임대 수익은 괜찮았는데 금리가 튀면서 가치가 좀 빠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년간 침체를 겪었고 저희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네. 저희가 이제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실제로 연초에 나오는 지표들을 쭉 보니까 좀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때 네. 상업용 부동산 위기다. 위기다. 상업용 부동산발 침체 온다. 네. 굉장히 좀 위기감이 고조가 됐었는데 맞아요. 네.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갔지만 2년 동안 좀 바닥을 형성해서 어. 지금은 좀 반등할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다 보면 좀 어려운 게 네. 이 지표가 일단 이렇게 매일 나온 지표가 별로 없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빨리 나와야지 뭐 분기단 네. 좀 굉장히 빨리 나온다고 해도 월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뭐 금리나 주가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후행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금리는 22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기 시작한 시점은 뭐 재작년 하반기부터였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지금 빠져 있었다. 근데 저희가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핵심 근거가 뭐였냐면 좀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시장들이 좀 선행 지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 쪽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좀 풀려야 될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대출이 풀려도 살 사람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투자 수요가 붙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먼저 늡니다. 그리고 한 1년 뒤에 가격이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선행 지표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액이 반등을 하더라. 그래서 이 거래액 반등이 저는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를 조금 좋습니다.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게 4페이지 왼쪽에 있는 게 전반적인 미국의 거래액이고 이게 바 차트가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12개월 이동평균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초부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플러스로 접어들었고 그럼 어떤 섹터가 거래가 늘고 있냐. 오른쪽으로 똑같이 이제 같은 시계열로 보시면은 안 좋다라고 알고 있었던 오피스. 네. 또 네. 아파트도 좀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이쪽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더라. 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고 네. 그에 따라서 저가 매력이 있는 부동산 쪽으로 지금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또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선행지표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피스 아파트 거래액이 좀 증가했다라는 것을 지표로도 보여주셨는데 네. 그럼 올해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올해도 상가보다는 거주용 이쪽이 조금 더 괜찮을까요? 그럴 수 있고요. 이제 상가는 보통 리테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오피스는 사무실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는 거고 이 성과가 저희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 상업용 부동산 성과가 보통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임대 시장이랑 자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구성이 되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임대료랑 부동산 가격입니다. 근데 이게 같이 움직이는 지표가 아니고요. 같이 움직였던 때가 과거를 쭉 돌이켜 보시면 2008년도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네. 임대도 안 좋았고 가치도 빠진 건데 지금 최근 사이클 보시면 임대료가 그래도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플러스로 늘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임대는 좋다. 근데 금리가 튀면서 가치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김준수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만 좀 완화가 된다면 네. 가치는 올라올 거고 실제로 이 가치의 하락분이 줄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섹터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임대 수익이 훨씬 좋은 애들, 네. 뭐 물류센터나 또 임대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애들, 아파트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 그래요?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조금 집중을 하면은 올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관세 때문에 아파트 원자재 때문인가? 이거 좀 이따 좀 들어보도록 이따 저희가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 흐름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도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도 좀 읽을 수 있는 사인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네. 리츠가 대표적이긴 한데 리츠를 제외해 놓고 네. 부동산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CBRE, JLL, 세빌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복덕방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의 부동산 임대나 매각을 중개해주는 중개업체들이고요. 걔네들의 주가가 한 1년 반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거의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도 많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종목이 이제 CBRE, JL의 주가를 그린 거고 CBRE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그 배경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또 내년도 전망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리 이제 그 부동산 서비스 뭐를 하는 이런 기업들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게 그렇게 좋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요. 부동산 얘네가 임대 매매 중개도 하고 또 관리도 합니다. 네. 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펀드 관리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두각을 드러낸 부분이 이 중개더라. 그래서 임대 수요가 늘고 있고 또 부동산을 지금 가격대 지금 레벨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거다라고 발표했던 게 컸고요. 이런 지표들은 좀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냥 앞에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시는 부분하고 좀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거래액이 이제 뭐 이번에 뭐 한두 개 분기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망치들을 보면 얘네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음. 그 금리도 높고 네. 대출 금리도 상당히 높다. 그렇죠. 알고 있는 맞습니다. 몇 퍼센트 수준이죠? 지금 이제 상업용 한때- 부동산 모기지 금리가 한 6.8% 정도 어, 기록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요. 뭐 7% 네. 맞습니다.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 거래가 많다는 게 네.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 싶기도 해요, 사실. 맞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이에요, 정말.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차트가 지금 한 개 준비를 네. 해온 게 있는데 네. 이 왼쪽이 이제 그게 이제 금리가 높아도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차트고요. 보시면은 이 영역으로 표시가 된 게 부동산 캡레이트라고 하면 수익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뭐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금리, 국채 이렇게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국채 금리의 한 3개월 정도 후행해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위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때 부분인데요. 네. 한번 보시면 이 캡레이트보다 모기지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이 말은즉슨 네. 부동산을 살 때 자기 자본,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출을 땡기는데 그렇죠. 네. 대출을 받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수익률은 7%인데 대출이 8%면 네. 그렇죠. 대출을 받으면 오히려 더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마이너스네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국채 금리도 좀 떨어졌고 네. 모기지 금리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파국으로 안 간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다 보니까 네.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버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첨언 드릴 내용이 저희 전망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위험이 뭐냐. 이 국채 금리가 5% 이상을 2, 3개월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다시 모기지 금리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 7%대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저희가 보는 대로 이제 거래나 이런 가격 같은 부분들이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변수군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좀 내려와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지금 국채 금리나 지금 사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네. 그 부분까지 터치하기 뭐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5%. 네. 5%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레벨이 한 2, 3개월 유지가 돼야지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니까 조금 버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미국 말고도 글로벌 리츠 상황도 한번 네. 쓱 한번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는 안 해도 되고 네네네. 쓱 한번 살펴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리츠가 재밌는 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후행적으로 움직이는데 네. 이 리츠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요? 네.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나오게 되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폭락을 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훨씬 빨리 금리나 이제 경기 변화에 반응을 하는데 네. 그 결과 한 3년 동안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부진했다. 맞습니다. 네. 계속 상업용 부동산 뉴스도 나오고 금리 높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실물 쪽에 이 회복되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리츠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또 연초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딥시크다, 관세다 하면서 좀 밀렸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네. 그런 와중에 아웃퍼폼을 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유를 한 2개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오른 게 없다. 오른 게 없다. 네. 3년 동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최근 많이 빠진 종목들 보시면은 뭐 AI 관련 테마주들이긴 한데 네. 많이 오르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확장이 됐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빠졌는데 리츠는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트럼프 이슈 때문에 또 인플레 자극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는 오르는데 또 이게 또 성장이 좋아서 인플레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인플레가 나올 때 리츠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도 추이를 보시면 인플레가 나오면 이걸 잘 전가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리츠는 임대료랑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따라 전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들어오면서 지금 1, 2월, 3월까지 좀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방어적인 측면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 평가랑 인플레 해지 때문이다. 라고 저희는 평가를 좀 하고 있고 네.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또 가장 좀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아파트. 네. 아파트가 제일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는 뭐 싸기도 싸고 20페이지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한 차트처럼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보고서 보면 PFFO라는 이 지표들을 좀 자주 보여드립니다. 이게 주식의 PE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PER 같은 개념이군요. 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상품 주식과 리츠를 비교를 한 건데 밸류에이션이 어쩔 때는 리츠가 더 비싸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주식이 더 비싸기도 한데 네. 지금 어느 때보다 리츠가 저렴한 구간인 거죠. 아 격차가 많이 벌어졌네요. 맞습니다. 지금. 네. 물론 주식에서 이제 해당 특정 종목들이 랠리를 보이면서 이제 그렇게 좀 벌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경기와 같은 금리 환경을 공유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벌어진 건 좀 과도하다라고 보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이제 과거 추세 이제 이 둘 간의 밸류에이션을 나눈 게 옆에 있는 파란색 차트고요. 네. 단순히 이제 나누기를 한 겁니다. 그 봤을 때 한 0.8배, 1.1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0.7배입니다. 그래서 주식보다 훨씬 저렴한데 이게 언제 올라가느냐. 국채 금리가 고점을 잡을 때가 항상 이 밸류에이션이 하단을 찍고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파트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찍어 봤을 때는 좀 공급 과잉에 가깝습니다. 미국 시장. 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그렇죠. 분양 시장 나쁘고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많고 이런데 미국은 시장 상황이 좀 다른 게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급이 굉장히 줄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때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이 늘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피스가 코로나 이후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2008년도 이후에 주택 개발 쪽으로 가던 자금들이 이제 오피스로 흘러가면서 10년 동안 공급이 많이 됐고 이제 그 역풍이 2020년도에 발생을 했고 그럼 또 오피스로 가던 자금들이 방향을 틀어서 물류센터와 아파트로 왔고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아파트랑 물류센터는 현 시점에서는 공급 과잉인데 이게 올해는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 이유가 착공 면적이 줄었거든요. 착공 면적이 줄면은 한 1년, 1년 반 이후에 공급이 들어오니까 지금 당장 늘려도 내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공급이 주는 거고요. 반면에 수요는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이게 네. 모기지 금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7%대 정도 위치에 있고 네. 또 주택 가격 비싸고 또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관세 때문에 주택 건설비가 엄청 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어려워지면 결국 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주택을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국면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사실 이 리츠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부동산 사기도 어려운데 네. 네. 미국 부동산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리츠 투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진짜 정말 작년부터 리츠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을 네. 하면 네. 그 방법적인 것부터 만약에 되돌아가서 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리츠가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복잡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처음 리츠 생각하면 뭐 배당 받는 상품 아니야? 뭐 그러니까. 7% 적혀 있으면 7% 받고 끝나는 거 네네.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어. 특히나 미국 리츠들은 벌어들인 돈을 다 배당하지 않습니다. 세전 이익의 90%만 배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대비해서는 한 절반밖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반을 어디다 쓰냐? 개발 사업도 하고요. 네. 외부 인수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사실 생각보다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변동성이 꽤 큰 상품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접근을 하실 때는 네. 지수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로 보는 게. 네. 네. ETF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음. 저희가 ETF도 몇 개 아마 가지고 왔을 네네. 텐데 보여주시죠. 네. 네. 보시면은 가장 또 이제 ETF를 보셨던 분들은 맨 왼쪽에 있는 뱅가드 VNQ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네.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NAV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에 상장된 미국 리츠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이 같은 벤치마크를 쓰는 종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다르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한 거고요. 어. 그래서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섹터들을 보시면 비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 가지고도 플레이가 좀 가능하다. 음. 그래서 뭐 제일 큰 거를 매수하시겠다라고 하면 VNQ가 좋지만 저희의 뷰를 좀 녹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모 쳐놓은 ICF 같은 종목이 음. 저희가 좋아하는 통신탑, 어. 데이터 센터, 주택 이것들의 비중이 꽤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전망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좀 ICF가 VNQ보다는 높은 성과를 낼 것 같고요. 또 국내에도 이제 타이거와 코덱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도 다른 벤치마크를 쓰거든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코덱스가 이제 ICF랑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환해지를 원하시면은 국내 상품이 좋고요. 네. 이제 달러로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ICF 같은 상품이 저희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 갖고 위원님, 연구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구나. 올해 또 뷰가 괜찮구나. 들어가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수익률이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수익률을 예상하시는지. 네. 사실 이 리츠의 수익률이라는 게 주식의 수익률을 맞춘다는 것만큼 어려운 그렇죠. 일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세워서 음. 좀 차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보시면은 이게 왼쪽이 시나리오고 오른쪽이 차트인데 차트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예상되는 1년 동안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정리를 한 건데요. 네. 맨 아래쪽에 진한 파란 선이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제 배당 수익률은 1년 동안 보유하면 받는 배당이니까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이두 번째로 쌓인 이 차트가 이제 이익 성장률입니다. 이 부분은 변동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주식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적은 게 네. 그리고 리츠는 임대 계약으로 이제 이러한 임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가시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각각 개별 리츠들이 연말이나 연중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놓는 가이던스 숫자가 대체로 잘 맞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한 10% 정도 지수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의 확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베어 시나리오, 가장 나쁜 시나리오고 과거 평균 수준으로 멀티플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 다 망할 거다라고 봤는데 네. 그렇지 않고 네. 또 금리도 고점을 좀 잡은 것 같고 그래서 평균 수준만 넣어도 이제 한 주가 상승률이 7%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되게 되고요. 17%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20%는 뭘 넣은 거냐? 작년 4분기 멀티플을 넣습니다. 네. 그때 돌이켜 보시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한 4회까지 늘어났었고 그 정도로 이제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면은 이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네. 그렇죠. 네. 좋을 것 같고요. 음. 앞서서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세. 관세. 지금 뭐 전쟁 격화된다 이런 표현 하루에도 말이 엄청 바뀌고요. 피곤해집니다. 네. 네. 근데 오히려 좋아. 뭐 이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논리예요? 이게 결국 이제 임대료에 해당 관세가 인상되면서 네. 물가와 또 금리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 올라간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컨셉이고요. 이런 생각을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이 연초 이후에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대부분의 주식 종목에 대해서 이제 롱 포지션을 줄이고 네. 숏 포지션을 늘리는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상장 부동산 주식만 리츠를 포함한 상장 부동산 주식만 지금 롱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맞다 이런 건 아니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왼쪽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얘네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같은 이렇게 흐름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유는 알고 가자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과거에 인플레가 튀었을 때 리츠가 나쁘지 않았다는 그러한 논거에 이제 근거를 하는 거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물가를 전가함에 있어서 관세를 전가함에 있어서 모든 섹터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네. 당연히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이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10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네. 내일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반면에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방값이 달라지니까 아, 그렇죠. 좀 전가가 쉬운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중요하긴 한데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수급이 조금 타이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어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어야지 물가가 1% 늘어도 2% 이상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봤고 네. 두 번째 조건에서 호텔이 좀 빠지게 돼요. 호텔은 수요도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공급도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주거용이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주거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발에 이제 들어가는 원재료가 관세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트럼프 2기가 좀 집권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책에 따라서 네. 같은 리츠라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수혜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위원님 보실 때는 어떤 쪽이 뭐 AI 관련된 쪽이라든지 네네. 어떤 쪽의 뷰가 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AI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은 데이터 센터고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나마 리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좀 아웃퍼폼을 할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 리츠도 이제 유망 종목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저희가 항상 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MP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이게 네.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서 이제 뭐 좋아하는 종목들을 추가를 해서 어떻게 전체 지수보다 좋은 성과를 냈는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 MP를 바탕으로 레버카운트 상품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찍히고 있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주거용 좋아하니까 주거용이 세 종목이나 담겨 있고요. 헬스케어 들어가 있고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잘 모르겠고 이제 AI 테마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또 AI 관련 주식들이 좀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중에 없을까라고 하시면은 이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부분들도 괜찮고요. 저희는 이 데이터 센터 리츠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리츠로 섹터가 묶여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얘네가 리츠를 떼버리고 그냥 일반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훨씬 높은 멀티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뭐 GICS 상 리츠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음. 네, 좀 데이터 센터도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네. 이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서 네. 리츠 투자 방법 오늘 좀 살펴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부동산 얘기할 때는 지역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리츠에서는 미국의 뭐 지역별 이런 거는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핵심만 좀 말씀을 네. 드렸고요. 지역별로 한마디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전반적으로 오피스, 아파트, 물류센터 할 거 없이 썬벨트 지역이 훨씬 더 좋은 실적과 나은 전망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벨트라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보통 거죠? 텍사스 지역이 텍사스. 포함이 되고요. 네. 애리조나, 음. 그리고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들, 플로리다, 네. 조지아, 애틀랜타 이런 쪽이고요. 대표적으로 최근 기업들이나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싸고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뭐 우대책들도 있고 네. 또 집값이 많이 그동안 안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쪽에 가서 법인세 낮추고 좀 직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옮기는 기업들도 많고요. 테슬라도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아파트 수요도 늘고 네. 또 최근에 관세부가 전후로 해서 뭐 니어쇼어링이다라고 하면서 멕시코의 공장들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이제 물류 라인을 따라서 텍사스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만약에 지역을 좀 고른다라고 하면은 썬벨트 지역이 유망하고 조금 더 종목 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보통 종목들이 동서부 대도시나 썬벨트 지역 구분해서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리포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한데 네. 저희가 시간은 또 한정적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미국은 좀 다르네요. 저희는 뭐 서울 수도권 말고는 부동산이 다 안 좋은데 미국은 그러면, 네. 맞아요. 하나만 더 관세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으로 다 와라, 맞습니다. 지어라, 네. 뭐 들어와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그럼 부동산 뭐 더 나가서 리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사실 수혜로 잡힐 수가 있는 네. 게 썬벨트 지역이 네. 썬벨트 지역의 그런 생산 거점이나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공장을 짓고 완공되는 단계라고 하면은 물건이 생산되면 해당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물류 창고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위주로 물류 수요들이 좀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당연히 또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필요할 테니까 아파트 수요도 올라오고 있다. 그런 이렇게 연구에 해석할 수가 있을 관계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우, 벌써 또 금요일 2부까지 이렇게 시간이 꽉꽉 채워졌는데 오늘 자료 많이 가져오셨는데 시간이 좀 네. 부족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정보가 좀 있으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츠 사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배당 수익률에 매몰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MP도 좋고 또 말씀드렸던 ETF도 좋으니까 이제 이런 상품들로 접근을 하시면 부동산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미국에 아파트 장만할 때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언젠간 아니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홍재한 의원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요. 오, 코스피 약보합권까지 그래도 올라와 있고요. 괜찮네. 코스닥 네, 네. 1.6% 상승합니다. 예, 하루하루 물론 뭐 전반이 좋고 후반은 좀 약하고 네. 뭐 이럴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루하루 뭐 하루는 코스피가 좋다, 하루는 코스닥이 강하다 뭐 이래요. 즐겁게 우리가 또 시장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네. 예전에는 좀 그 주말을 좀 기다렸던 느낌인데 이제 안 기다려져요? 다른 느낌이에요. 왜? 주말에 또 트럼프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여러분 저희는 또 월요일에 투자 전략 가지고 월요 투자 전략 우리 이혁진 차장님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해외 크레딧부터 오늘 미국 부동산 리츠까지 공부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감사합니다. 뵐게요. 고맙습니다.